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계윤입니다. 최근 BTN 불교TV와 또 법보신문이 포교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BTN 불교TV는 MOU 체결을 기념해 한국 불교의 미래를 고민한다라는 큰 타이틀 아래 세 차례 특집 대담을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 대담 주제는 불교계의 최대 이슈라 할 수 있는 신도수 감소 위기입니다. 사실 신도수 감소에 대한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부분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과연 신도수 감소는 실상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또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김영규 법보신문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포교일선에서 전국의 청년 불자들 조직을 직접 이끌고 계신 분이죠. 대한불교청년회 장정화 회장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BTN 불교TV 보도국을 또 열심히 이끌어주는 분입니다. 최중홍 BTN 불교TV 보도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신도수 감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1월을 기준해서 국내 총 인구는요, 5,173만 8천 명, 그리고 2020년보다 9만 1,000명이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국내 총인구가 감소한 것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총인구의 감소, 당연히 우리 불교계 신도수 감소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겠죠. 자, 최종원 본부장님, 이 신도수 감소의 실상이 정말 어떤지 먼저 짚어주십시오. 예.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말씀하신 2015년 인구 센서스, 통계청의 인구 센서스를 기준으로 그때부터 한국이 그 종교 인구가 추락하기 시작했다고, 탈종교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네. 벌써 7년 전의 일입니다만 이때 통계부터 이미 종교 인구가 크게 줄기 시작했고 무종교 인구가 확연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그러나 이 발표에 불교계가 정작 충격이 컸던 것은 개신교의 이리자를 내줬다는 것입니다. 숫자로 보면 불교 신자는 10년 만에 무려 290만 명이나 줄어들었고요. 네네. 761만 명을 기록했는데 개신교는 불교보다 200만 명이나 무려 200만 명이나 많은 967만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불자들 자존심이 엄청 상했죠. 그러게요. 1970년대 2천만이었고 80년대 1,500만, 90년대 1,000만으로 계속 줄다가 네네. 2015년 결국 760만까지 간 것입니다. 와. 그 이후 지금까지도 코로나 팬데믹 등 부정적 요인이 많아서 불자 수가 더 많아졌다고 장담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불자 수 감소 위기, 감소 위기 말은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숫자로 살펴보니까 정말 충격적이군요. 3분의 1이 줄어든 게 아니라요. 3분의 1로 급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70년대 2천만 불자에서 2015년에는 760만 불자,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불자 수가 감소하면서 또 나타나는 우리 불교계 현상들 분명히 대표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예, 그 대표적인 게 불자 수만 줄고 있는 게 아니고 출가자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네네. 1년 단위로 만약 했을 때 270명 정도의 스님들이 출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230명.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했을 때고요. 네네. 10년 단위로 하면은 2,300명 정도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30명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많이 1년에 떨어졌네요. 출가하는 스님들이 130명이면 과거에 비해서 한 절반 이상으로 절반이죠. 좀 떨어진 거죠. 그리고 2020년이 지나서 지금 현재는 100명 이하로 이미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출가자 수가 급감하다 보니까 물론 불자 수도 같이 줄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일단은 시골이나 지방에 있는 작은 사찰들이 운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네. 절은 있지만 또 스님이 안 계시는 경우도 많고 또 불자들이 스님이 안 계시니까 불자들이 또 줄어들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이제 그 급속하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때 불교계에서 불교다이 굉장히 성행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건 이제
출제가를 막론하고 사찰에도 불교대학이 다 생겼었지만 네네. 제가자들도 불교대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들이 생겼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운영이 힘들어서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인구수 급감, 그다음에 불자 수, 그다음에 출가자 수가 줄어들면서 지금 벌어진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씁쓸한 부분이긴 한데 네네. 과거에는 불교에 대한 그런 폄훼나 종교적인 공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2천만 불자가 이제 불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급감해서 굉장히 이제 숫자가 줄어들고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또는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불교를 폄하하는 또 종교 편향을 행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빈도수도 늘어나고 그 폭도 넓어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참 가슴 아픕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구의 감소가 우리 불교계에도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또 사찰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사찰이 없어지기도 하고 절의 자리는 남아있는데 오히려 스님들이 출가자 수도 감소하면서 안 계시다 보니 사람들이 찾지 않고 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장정엽 회장님께도 또 말씀 여쭤볼 텐데요. 먼저 나누기 전에 좀 축하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2주 연속해서 포교 관련한 큰 상을 받으셨는데요. 오늘 또 주제가 포교이다 보니까 더 뜻깊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상 대상 받으셨고요. 그리고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대상 원력상을 받으셨습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젊은 불자들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 큰 걱정일 것 같습니다. 청년 불자 단체를 이끌고 계신 또 입장이다 보니까 일상에서 느끼는 점도 분명히 있으리라 보는데요. 우리가 흔한 말로 참 청년 불자 귀해졌다, 귀한 몸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맞습니다. 저희 대한불교 청년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갈수록 특히나 젊은 층의 청년들은 예전과 다르게 종교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많이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생활 수준은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지만 간절함이라 할까 이런 부분이 많이 사라진 듯해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문제인 젊은 층의 결혼, 육아, 취업, 주거 마련 맞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바쁘다 보니까 특히나 종교에 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부분을 이제 사찰의 종교 활동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더 신앙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대불청 회장으로서 현선에서 직접 피부로 현실감 있게 와닿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동안 저희들이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3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포교원입니다. 포교원에서도 끊임없이 또 종책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신도수는 여전히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본부장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포교원은 물론이고 사찰이나 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짜내며 수고하고 있지만요. 네. 안타깝게도 획기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도수가 감소하는 이유를 이것 때문이다라고 탁 꼬집어 진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죠. 네. 적절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매우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네. 예, 우선 시대적, 사회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요. 탈종교 또는 종교의 위기로 불리기도 하는 무종교인의 증가를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앞서 회장님께서도 예. 이 부분은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무종교인의 증가 원인 가운데서도 많은 주장이 있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일부의 부정적인 모습들, 그런 부분들이 탈종교를 부추겼다라는 네네네네네. 주장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예. 또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가 가족 단위의 종교 활동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다, 저하시키고 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또 최근 어느 가정이나 같은 고민이 있을 텐데요. 청소년기 학업 및 취업에 부담이 맞아요. 취업에 대한 부담이 자꾸 네. 늘어나서 젊은 종교 인구가 감소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꼽자면 90년대 후반 IMF가 불러온 경제적 어려움이 종교 인구의 감소를 또 불러왔다는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부분도 저는 동의합니다. 네, 분명히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제 선진국이고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고
풍요로워졌습니다만 그만큼 힘든 사람, 마음도 힘든 사람,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탈종교화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지적하신 대로 젊은 층, 청년층들의 고충 이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자, 이렇게 신도수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종단 안팎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들을 꾸준하게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이유, 그 원인들 대표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포교를 생각하면 보통 포교원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포교원은 나름대로 굉장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신도수 감소가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교원에서 군포교, 그다음에 뭐 어린이 포교, 청소년 포교, 그리고 병원, 그다음에 교도소까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왔고 또 중앙신도에 그다음에 대불청, 그다음에 대불련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나름대로 네. 열심히 노력해온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포교원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포교원에서 해왔던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중에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은 아마 포교사단에 있을 겁니다. 네네. 그 포교사단을 양성을 해서 굉장히 많은 포교 활동을 해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어찌됐든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불교가 이만큼 버텨온 것은 포교사단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네. 포교사단이 그 정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포교원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고 포교원에서 포교사단을 양성해서 포교에 뭔가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온 그런 성과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은 물론 인구수 감소라는 그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원인의 하나긴 하지만 네.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과연 그 포교의 주체가 누구인가? 네. 종단인가 아니면 불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포교원에서 굉장히 자체적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특히나 포교사단의 활성화 이 부분도 굉장히 그동안의 또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 종단의 그런 정책들에 발맞춰서 우리 불자들이 하나하나 또 생활 속에서 해 나갈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포교는 종단의 몫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불자들도 종단 못지않게 굉장히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대일소경에 보면은 그 사발해죄 중에 하나가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인색한 것을 발해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포교에 등한시하는 것 자체, 이것 자체, 전법에 등한시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불자들이 과연 생활 속에서 자기가 불자임을 얼마큼 드러내며 포교를 했는가에 대한 자기 반성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양을 할 때 고향계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내가 불자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또 정체성이기도 하니까 네네. 고향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단주를 찬다든지 여러 가지 불자로 썼던 행동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 속에서 해왔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수계를 이제 받아서 정식 불자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생을 걸쳐서 적어도 몇 명을 우리가 포기를 통해서 불자로서 우리가 같이 부처님 회상에서 같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불자로서의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거, 물론 지금 위기이긴 하지만 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달리하고 방향을 전환해서 새롭게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을 때 이 책임을 돌릴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개개인이 어떻게 포교에 나서서 어떻게 이걸 부처님의 전등을 이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서 좀 더 진지한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불교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어찌 보면 조금 소극적이기도 하고 좀 점잖은 우리 불자님들 성향이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 또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정업 회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금방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예전에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포교가 되지 않습니다. 네. 오는 사람은 막지 말고 가는 사람은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나요? 그래야 신도수가 줄지 않는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중앙회를 이끌고 있지만 포교원은 실질적으로 현장 포교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포교원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종단의 중심부로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단체들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구조가 포교원의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려면 이제 실질적인 저희 대한불교 정연회나 중앙신도회, 대불련 이런 각 신도단체들의 불자들이 이제 역량을 발휘해야지만 신도수 배가 운동에 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각계 불자들이 조직적으로 현실에 맞는 포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만 신도수가 늘겠죠. 네. 근데 사실 현실상 현장에 와보면 저희들 같은 단체들이 포교 활동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포교원은 종단의 정부, 중앙이라고 생각하셔서 많은 정책과 많은 재정과 많은 노력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희 같은 신도단체들이 청년 포교운동, 배가운동이라든지 네. 불자 수를 늘릴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팍팍 밀어주셔야 된다는 네. 부분. 네, 말씀 감사합니다. 불자수 감소가 불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 분명 있을 텐데요. 구조적인 문제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포교 방안들 좀 생각하시는 부분 있을까요? 네, 포교는 어린이, 고등학생, 대불련, 대불청, 그리고 군인 이렇게 계층 포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계층 포교. 생각합니다. 네네. 어느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울려서 이제 계층 포교, 계속 지속적인 포교 그래야지만 불교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대불청 같은 경우에는 예로 들자면 원래 전국 비구니회에서 어린이 법회를 하셨는데 네. 거기에서는 재정은 조금 저희들보다 여유는 있지만 인력이 없다라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인력 지원을 하고 비구니에서는 재정 지원을 해서 협업을 해서 이제 안 되면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대불청 회원들을 재능을 가지고 이제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이 법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장은 사실 5명밖에 불과하지 않았어요. 근데 네. 1년여 지난 지금은 30여 명의 어린이 불자들이 모여서 어린이 법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네. 어린이 법회뿐만 아니라 요즘은 가족 단위의 법회가 와요. 아이들만 절에 보내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같이 따라오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막간의 청년회를 또 하나 구성을 해볼까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재정실장 스님이랑 통화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계층포교 중에서도 지금 가장 희망이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군포교라고 생각합니다. 군포교. 군포교. 네. 젊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집단이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예전에는 남자들이 20살에 군대를 가면 뭐 60세까지 70세까지 사니까 40년 동안 그 절을 관심 있게 본다 했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예요. 그렇네요. 군 장병들이 그때 군대 부대에서 군법당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60세 은퇴 이후에 이 사람들이 불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사찰을 찾을 수 있는 그 시절의 법당에 갔던 기억을 되살려서 앞으로 40년은 더 네. 그렇게 오려는 가망성이 보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대불청 선배님들도 꾸준하게 지금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시대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각 작게라도 군 법당에 가서 저희들 열심히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또 생각하는 이 포교 방안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장 회장님 현장 말씀 들으면서도 저도 공감이 참 많이 갔는데요. 근데 포교는 대상이 다변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린이 청소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린이 청소년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꾸만 줄고 있는 대상을 상대로 포교를 하겠다고 전략을 세우면 네.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65세 인구가 7% 정도 되면 그런 사회는 고령화 사회라고 한답니다. 네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대 시니어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년을 하고도 3, 40년 더 사는 그런 80 이상 되신 분들이 보통입니다, 요즘. 네네. 시니어 사회에 맞게 이 장년 포교, 고령 포교를 더 고민해야 됩니다. 네. 시간도 많고 재력도 많으신 분들, 무엇보다 공부에 대한 열의도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이 2015년 한 방송사의 설문에 따르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항상 중년 이상의 남녀 대부분이 공부를 더 못한 것, 자녀 교육을 더 신경 못 쓴 것에 대해서 후회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신답니다. 불교 입장에선 이 공부에 목말라하는 50, 60대와 70대를 위한 인문학 강의, 불교 강의, 명상 이런 맞춤 강좌를 개설을 해가지고 불교와 친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포교는 물론 시니어들이 나중에 친불교적인 삶을 살 수 있게 유도하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대만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교 아카데미가 도심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네. 시대 변화에 따른 포교를 생각한다면 뭐 저희 BTN에도 시니어 TV가 있습니다만 시니어 시대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부장님 시니어 포교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려면 생각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왜냐하면 인식에서? 예전에 저희 어머님들이나 저희 때까지만 해도 절에 갈 때는 저희들이 따라가고 싶어도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느냐. 가면 힘드니까 니들은 공부해. 엄마가 가서 절에 가서 기도할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손을 잡고 손자 손녀들의 손을 잡고 같이 가서 시니어 포교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고령화돼서 만약에 그분들이 다 영원하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본인들 시니어층들만 가서 계속 포교를 한다라고 하면 젊은 포교, 어린이 포교, 파라미타 이런 포교를 하지 않으면 불교의 희망은 없을 것이 아닌가라는 왜냐하면 시니어들은 벌써 불교에 대한 인식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계속 가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전략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리고 그 부분은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같이 손잡고 포교 가요. 전략을 말씀하실 때 거기만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네, 네. 두 분 그렇게 말씀 말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대표님께서도 또 다른 또 포교 계층 방안 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죠?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는 어쨌든 뿌리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럼요. 예. 그걸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건 나름대로 굉장히 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0, 60대 특히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나 정년을 바로 막 했던 사람들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불교 쪽으로 이렇게 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신규 시장이죠. 그렇죠. 예. 이분들에 대한 굉장히 인구가 늘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변화가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한 250만 정도가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을 해서 한 250만 정도를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2050년이면 한 500만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배 정도 예측되나요? 그렇게 되면 인구가 5천만이라고 봤을 때 10분의 1이 지금 외국인과 이주 노동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특히 저희들이 이제 다문화 가정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게 다문화 가정들이 대부분 결혼해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분들의 한 60%, 70% 정도는 다 불교국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정체성 자체가 불교인데 불교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소로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이제 다른 종교에 지원을 받거나 뭐 케어를 받거나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개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개종을 하고 뭐 전도사든 뭐 다른 종교로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그런 좀 모습도 나와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현지에서 비판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자녀들, 특히 요즘 자녀를 가장 많이 낳는 우리가 이제 그 계층을 따지자고 보면 사실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다문화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잘 케어할 것인가, 지원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개종하자는 게 아니고 적어도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나라에 온 사람들이 이 나라의 불자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 더 아닌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그렇죠. 예.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그 자녀들이 결국은 부모의 종교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네네. 특히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신심이 투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바꾸지는 않지만 생활을 이기는 그런 또 그 힘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저희 이야기이긴 하지만 신문사 차원에서는 일일쇼이라고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그 여성가족부 특화된 법인인데 네네. 그 외국인 노동자들, 다친 분들을 매달 한 명씩 제가 발굴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을 저희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찰과 연계해서
매치 펀딩으로 해서 다문화가정 정착지원금이나 아니면 자녀장학금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저희도 2008년부터 해왔는데 2016년에 저희가 이제 법인을 설립했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작년부터는 다문화 가정을 케어하는 게 지금 가족센터거든요. 네네. 가족센터가 한 250군데 정도 됩니다, 전국에. 네. 그 가족센터를 불교에서 한 7군데밖에 하질 않고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곳에서 하고 네. 있는데 적어도 가족 관련된 다문화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걸 불교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또 그 속에서 그 불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 시설 운영을 지금 한 5개 정도를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물론 이게 이제 굉장히 다른 또 포교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교 국가에서 오신 분들 신심이 깊지만 결국은 이 생계를 이기는 거는 없거든요. 더욱더 많은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회장님께서도 뭐 여기에 또 굉장히 또 맞습니다. 비슷한 저희 의견이 대불청도 있으시죠? 다문화 가정에 대한 포교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대불청은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사찰 체험 프로그램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네네. 전국 비구니회관의 도움으로 비구니회관에서 저희들 사찰 음식을 체험했는데 불교 나라에서 온 나라 그 다문화 가정들은 대부분 고기나 이런 걸 많이 배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네네. 사찰 음식은 아무래도 전통 저희 산사 음식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호응도라든지 너무 많은 인기가 있었는데 거기 사찰 음식만 체험한 게 아니라 뭐 연등 만들기, 그다음에 명상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가정의 하루를 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고 적극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포교의 일환으로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싶어서 많은 현실적인 피부로 와닿았지만 요즘 많은 NGO 단체에서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쯤 저희는 역으로 모국어, 부국어 그 모국어 이주 여성들의 다른 나라에서 온 그 나라의 본토 국어를 가르쳐 주면 저희 대불청에서 그러면 또다시 관심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네.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하고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포교 활동이라는 게 결국은 교리를 가르치고 뭐 말씀을 전하고 물론 중요하죠. 궁극적인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요. 맛있는 과자 받으려고 또 사탕 받으려고 선물 받으려고 그렇게 교회 한 번쯤은 다들 가보기도 하거든요. 우리 불교도 조금 더 유연하게 또 많은 부분들을 함께 포용하고 또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또 하는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세계적인 명상 힐링 센터를 건립하고 이를 또 아름다운 산사와 연계해서 보다 업그레이드된 템플 스테이를 제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접근이 용이한 도심 지역 여러 곳에 현대적 사찰 기능 또 함께 명상, 치유, 또 문화나 휴식 등 복합 기관을 좀 설립하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본부장님, 총무원장 스님의 그 다양한 구상 계획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말씀하시는 현장에 있었는데요. 저는 이 구상이 아주 좋은 타이밍에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명상은 현재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화 키워드입니다. 네. 이미 3년 전에 미국 뉴욕에서는 명상 버스가 등장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네. 또 뉴욕의 한 미술관에서는 명상과 작품 감상, 명상을 함께 접목하는 투어를 했는데요. 하루 500명씩 그 이상 참여한 횟수가 많을 정도로 인기를 엄청나게 끌었다고 합니다. 네네. 현재 K-팝, K-드라마는 물론 K-무비, 뭐 K-명상까지 한국 문화에 주목하는 세계적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산사와 템플스테이와 연계된 명상 힐링 센터는 대단한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시에 벌써 20년 전에 미국 불교에서는 벌써 지금 우리 총무장 스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형태의 불교들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경험했던 부분들이 그 미국에 있는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건물을 빌려서 그 안에 프로그램들을 전부 층층별로 다 프로그램을 넣거든요. 뭐 네. 요가, 그다음에 명상, 좌선, 뭐 위파사나, 그다음에 티베트 탕카, 뭐 다도, 꽃꽂이, 뭐 활쏘기, 엄청 많네요. 예, 그리고 아침에는 또 그
티베트 스님이 오셔서 예불을 아침에 하면은 이제 이게 회원제로 운영돼서 회비를 다 내거든요. 네. 내고 그분들이 또 그 자기가 필요한 프로그램에 또 그 비용을 지불하고 참여를 하는데 아침에 이제 티베트 그 예불을 하고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좌선 내지는 명상, 요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서구 문화와 불교 접목에서 바로 이런 형태의 불교가 나오고 있구나. 당시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총문장 스님께서 지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시대 흐름에 굉장히 그 적합한 그 프로그램이다 생각이 되고요. 어떤 저희들이 불교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포교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은수님께서는 총무원장 취임 이후 봉은사에서 한 법문에 역시 포교를 강조하셨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포교라고 강조하셨는데요. 개인 불자들 차원에서의 또 다양한 포교 방법들 어떻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개인 불자 차원이라 그러면 불자 모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줄곧 불자들이 너무 소극적인 모습들을 많이 봐와서요.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반면에 개신교 신자들은 너무 또 극성이죠. 네. 그 배경에는 종교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개신교의 목표는 한마디로 세계 복음화 아니겠습니까? 속된 말로 싹쓸이입니다. 싹쓸이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길거리고 남의 종교고 상관없이 장소 불문, 대상 불문 파고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파고들어서 뺏어가는 방법 중에 개신교끼리도 뺏어갑니다. 맞습니다. 개신교의 한 신흥 종교 종파는 종파가 다른 교단의 자기네 신도들을 몰래 심어가지고 여러 명을 빼간다고 합니다. 네. 꼬드겨 데려가는 거죠. 근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보살님, 거사님들이 친지는 고사하고 자녀들도 안 데려옵니다. 가족도 안 데려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만 데려와도 불자 수가 몇 배는 늘 겁니다. 네. 보살님들이 아까 장정호 회장이 말씀하셨지만 보통 너는 절에 갈 거 없다. 공부나 해라. 내가 대신 가서 기도해 주마. 그래서 어느 고등학생이 엄마에게 입시 학원 합격 기도를 왜 엄마가 하냐고 내가 가서 하겠다고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가서 불자들이 생활 포교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생활불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집안에 불단 모시는 것부터 우리가 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불단을 모셔야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불자로 모태 불자가 될 수 있고 결국은 내 자녀가 얼만큼의 어떤 이 사회에 그 좋은 어떤 그런 인재로 자라느냐 또는 원만한 사람으로 크느냐는 집안의 가정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본다면 집안에서의 어떤 그 생활불교, 뭐 불자를 모시고 부모님이 평소에 불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거, 뭐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도를 엄마가 그 회장님도 말씀하셨고 기도를 엄마가 하는데 자녀가 어떻게 불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자기 기도를 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하고 제대로 된 신실한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부모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저는 생활포교,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는 포교가 같이 함께 해야 되는 포교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지금 가장 저희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들이 사찰에 오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찾아가서 우리 부처님법을 제대로 알려서 왜 불교를 알아야 되는지 그 포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 국가 가운데 또 포교에 성공한 국가나 사례가 있다면 좀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는 경우가 많지 못한데 대만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대만이요? 예, 대만이 이제 모범적인 불교 국가인데 대만의 경우 건국 초기에 미국의 지원을 고려해서 아마 개신교를 전폭 지원했던 모양입니다. 아, 우리나라 이승만 정부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네네. 근데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지원을 하고도 현재 인구의 60%가 불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개신교는 4%밖에 안 된답니다. 저는 그 배경이 대만 불자들의 특성, 적극성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대만 불교를 이야기할 때 보통 4대門派를 이야기하는데요. 성운 스님의 불광산, 비구니 스님인 증엄 스님의 자제공덕회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네네. 대만 불자들은 교학 공부도 열심히지만
보시하고 봉사에 아주 적극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보시와 봉사요. 그렇죠. 전 세계 구호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봉사자들이 대만 불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한국 사람 시각으로 볼 때 대만 불자들은 마치 한국의 개신교 신도들처럼 포교의 열정을 보이는 반면에 네네. 대만은 개신교 신자들이 오히려 한국의 불자들처럼 조용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대만 불교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가 부족합니다만 미래 불교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 흐름이라는 거, 대세라는 거, 그쵸? 기세라는 거.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만의 개신교 신자들은 굉장히 소극적이다는 부분도 무척 신선하게 다가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포교를 왜 해야 될까? 이 부분을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문 같지만요. 우리가 포교에 힘써야 되는 이유,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이유. 예, 대표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포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세력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불교의 어떤 과시욕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네. 개신교 이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일단 자기 주변의 친척, 자기 자녀들부터 결국은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겠다는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반 사람에 대한 그 성교나 이런 부분들도 저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같이 가겠다. 어떤 그런 신념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거리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지 않겠어요? 지나간 사람 붙들고 전단지 나눠주고 또 사람들 쳐다보는데 노래 부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지만 네. 당사자들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확고한 그 구원을 받아서 같이 천국에 가겠다. 또 그게 자기가 구원을 받는 또 길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타종교의 그 맹목적인 신념, 그 믿음, 단순하고 한 방향이거든요. 우리도 조금 더 단순하게, 보다 쉽게 또 전해야 되는 그런 고민들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포교의 그 진정한 의미, 또 한번 짚어주시죠. 단순하면서도 선한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 힘 있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단순하고 선한 것. 예. 많은 사람의 안락을 위해 세상을 불쌍하게 여겨 천상과 인간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길을 떠나라.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전도선언입니다. 예. 이 전도선언을 되새겨보면 진리를 몰라서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에 대해서 자비와 연민이 바로 포교의 동력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물질 만능 시대에 저희가 느끼는 것이 불교야말로 자신을 자신답게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드는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것 때문에 이 가르침을 전하는 일, 이것이 곧 포교고 이 포교야말로 최상의 공덕이 아니겠느냐. 제 말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입니다. 예. 그것이 선한 것이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도수의 감소 그리고 이에 따른 포교 방안들 종합적으로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포교라는 것은 우리 한국 불교가 미래 사회에 살아남기 위한 또 하나의 화두 또 난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마무리 말씀 한 분씩 좀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부터 오늘 함께 하신 소감 그리고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 속에는 어떤 계획이나 여러 가지 또 열정도 필요하겠지만 네. 결국은 전제 조건이 돼야 될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스님들이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고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네. 또 불자들이 참 불자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그게 가장 큰 사실 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걸 전제로 깔더라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특히 이제 불자들 생활 속에서 가장 지켜야 될 부분들이 저희들이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자임을 우리가 드러내는 연습. 그러니까 공양계를 하고 합장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단주를 차고 그다음에 그 직장이나 이런 곳에 부처님을 옆에 모시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불자임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바른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불자라고 하면 뭔가 좀 다르구나 뭔가 좀 우리와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포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저는 신도수 청년 불자 감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걱정이 많습니다.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책임져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없다라고만 말을 했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얼마 전에 저희들이 불교 청년대를 할 때 예전에는 저희들이 20만 불자에서 2만 불자로 떨어져서 코로나 시국 때문에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청년대를 하는데 청년 불자들 500명을 모으기도 참 힘들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태원 사건이 딱 터짐으로써 10만 넘는 청년들이 그 자리에 와 있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참 중앙회장으로서 뭔가가 잘못되어 있구나. 포교의 방법이 잘못되어 있구나. 저런 곳에 가서 포교를 해야지 진정 왜 이웃 나라 그 행사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 있을까? 문제는 누구의 탓도 아닌 제 탓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 포교에 대해서 더더욱이 더 매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또 누구나 대불청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다양한 신도단체들이 각각 따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연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에서 긍정적인 시너지로 키워서 불자 감소에 대한 문제,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우리 죄송하지만 종단이라든지 포교원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연대해서 저희 젊은 불자들이 열심히 포교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게끔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같이 바라봐주시고 끝까지 해주심이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부장님. 예. 요즘 BTN 불교 TV에서 방영하고 있는 짧은 공익광고 같은 개몽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스님의 당부인데요. 네. 이 영상을 보면 불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개신교인들처럼 남의 아파트 벨을 한번 눌러본 적이 있냐고 말씀하시는 큰 스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네네. 저는 그 목소리를 처음 듣고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진짜 불자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을 하고 싶습니다. 50년 뒤, 100년 뒤에 우리 사찰이 기독교인들로 가득 차도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포교는 생존입니다. 포교만이 희망입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는 포교. 네, 부모가 자녀에게 또 가족들에게 전하는 그 신심, 자연스러운 생활 포교가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권선도 해야겠습니다만 신행 활동, 나에게 주어진 내가 속한 그곳에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도수 감소라는 위기 상황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세 분과 함께 오늘 해법을 조금씩 찾다 보니까 그 길과 또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교, 어느 그 누구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닐 겁니다. 종단은 종단대로, 그리고 개개인 불자는 개개인대로 각자 주어진 역할과 소임, 최선을 다한다면 한국 불교의 미래 분명히 희망적이고 밝을 수 있겠지요. 자, BTN 특집 대담, 한국 불교의 미래를 고민한다. 오늘 준비한 첫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불교사 왜곡과 또 특정 종교 편향에 맞설 불교계 내부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순교자를 기린다라고 하는 건 마음으로 해도 되는데 네. 왜 굳이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이 또 절마당에 와서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는 식으로 이 사찰을 압박하고 또 신자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해방했다는 거죠.